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때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결정짓곤 하죠.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면에서 느껴지는 이유 없는 불안이나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잠겨있던 낡은 기억의 조각들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선명하게 관찰하는 깨어있는 힘이야말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끊어낼 유일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식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사실 어둠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빛이 부재한 상태일 뿐이죠. 그렇기에 마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지켜보는 그 자각 속에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식의 확장이란 마음속에 담긴 내용물을 억지로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그릇 자체를 깨끗이 비워내고 본래의 투명함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깨어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본연의 평온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두고도 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좋은 차를 타고 안락한 집에 살며 사회적인 명성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혼자 남겨진 시간에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이 정체 모를 공허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슴속 통증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애를 쓰곤 하죠. 경제 상황이 나빠서 혹은 인간관계가 꼬여서 그렇다고 믿으며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려 스스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껍질을 유지하느라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연약한 자아를 방치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해요. 마음이 아픈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힘 또한 이미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비참한 내면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으로서 꼭 채워져야 할 근본적인 욕구가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사회는 효율과 성과만을 강조하며 그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이름 모를 통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주의력 결핍이나 조울증, 우울증 혹은 중독 같은 것들을 개인의 결함이나 질병으로만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증상을 겪는 이들은 사실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멋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고통은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들의 기저에 깔린 아주 깊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민감성입니다. 예민하게 태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예민함이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상처로 남게 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과업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잊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깊은 통찰이나 짧은 깨달음이 삶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참 쉽게 사용합니다. 어제 본 영화가 너무 무서워서 혹은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불쾌함이나 실망일 뿐 진정한 의미의 트라우마는 아닙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원래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내면에 남겨진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상처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사고방식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신체적인 반응에까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간 사건이 그 자체로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꼈을 좌절감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존재의 부재가 상처로 남는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존재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보호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필요로 했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받는 경험은 성장의 필수 영양분과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인식되지 못하고 목소리가 닿지 않을 때, 혹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얻지 못할 때 내면에는 깊은 골이 패이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작은 그릇을 떠올려 보세요. 미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병들거나 죽어간다면 우리는 그 배양액을 독성 배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진정으로 번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독성 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의 시간 동안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뇌에 각인된 가장 원초적인 갈망은 바로 연결과 유대감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애착 관계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도 나쁜 것으로 취급받지 않고 그대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죠.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일찍이 이런 점을 경고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가 정신적인 병리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정신인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진보했다는 사회일수록 마음의 병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본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애착과 진정성 사이의 갈망이죠. 보살핌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소속되려는 욕구인 애착은 포유류에게 타협할 수 없는 생존 조건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몸의 신호에 연결되어 스스로를 온전히 느끼는 능력인 진정성 또한 인간의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만약 진실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 주변의 사랑을 잃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낀다면 아이는 100% 확률로 애착을 선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답게 행동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본래의 자아로부터 분리되게 만듭니다. 사회는 이런 아이들을 보며 참 착하고 말 잘 듣는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아이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수용받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연극인지 말이죠.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왜 이토록 스스로를 몰아세웠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내면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취급해버린 것이죠. 이제는 그 소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함과 자유로움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이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짜 모습이 아닌 진짜 나로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삶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네가 원하는 진짜 길이 맞느냐고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내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 써야 합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한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면 외부의 평가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느꼈던 감정들,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들 속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과정이죠. 이 여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스스로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떼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슬픔의 무게는 종종 성격이라는 단단한 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부모가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법을 모를 때 아이는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마음이라는 방어적인 틀을 발달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틀은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색안경이 되어버리죠.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성격이나 완벽주의적인 성향 역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에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승인과 감탄을 얻어내야만 안전하다고 느꼈기에 진짜 자신의 모습은 감춰둔 채 매력적인 사람이나 늘 웃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자아를 억누른 채 살아가는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영적인 스승으로 불리는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 내면에 축적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고통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통체는 개인의 기억을 넘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존재하며 우리의 생리적 현상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해할 때 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의학이 질병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천식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대개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묻기보다는 오직 증상을 완화하는 흡입기만을 처방하곤 하죠. 천식을 치료할 때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곧 스트레스가 신체 질병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염이나 관절염, 습진 같은 수많은 염증성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마음의 고통을 신체적인 신호로 번역해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의료 산업의 한계는 나무의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말라갈 때 나타납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원인을 찾는 대신 갈색으로 변한 잎사귀 위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겉모습만 생기 있게 보이려 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 정신세계가 뒤틀리고 생기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인격을 형성해 왔는지 깊이 깨닫는 일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달시킨 가짜 페르소나는 결국 우리를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으로 몰아넣고 내면의 빈 공간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는 중독적인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수십 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약물에 의존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근저에는 예외 없이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상처나 학대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해치거나 중독에 빠지는 행동들은 사실 견딜 수 없는 정서적 고통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신체의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방출시켜 잠시나마 고통을 마비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선택인 것이죠. 이른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증상들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처리하려는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소셜미디어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 그것들과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원해서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인 통증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를 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비하의 목소리가 우리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너 살 어린아이가 보호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이 위험하고 부모가 무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이에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차라리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믿는 쪽을 선택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착해지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는 그 거대한 공포로부터
연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패와 같습니다. 치유란 바로 이 자책하는 마음과 대화를 나누고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 고생했다며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치는 곳에서 어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이 부재한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약물이나 일시적인 처방은 증상을 잠시 덮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약물을 통해 마음이 조금 안정을 찾았다면 바로 그때가 진짜 치유를 위한 탐구를 시작해야 할 적기입니다. 내 몸이 병이라는 신호를 통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가 나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 고통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집요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쌓여 무의식이 의식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삶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병이라는 극단적인 신호를 보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내가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거절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갔을 때 느껴지는 그 피로감과 스스로를 배신했다는 씁쓸한 기분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간과해온 신체적인 신호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소화불량은 단순한 골칫덩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면에 숨겨진 진짜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이 공포를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아주 어린 시절 거절을 금기시했던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나를 되찾는 과정은 때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춘 가짜 모습으로 유지해온 관계라면 우리가 솔직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억압하며 고통 속에서 관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잠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더라도 진짜 나의 삶을 살 것인가를 말이죠. 나 자신을 선택할 때 비로소 더 깊고 진실한 인연들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이상적인 자아상을 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진정성입니다. 둘째는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주체성입니다. 셋째는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이며, 마지막 넷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은 바로 인식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민감함을 약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엄청난 창의성의 원천이자 초능력과도 같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주변의 에너지를
남들보다 더 세밀하게 감지하는 예술가적인 안테나를 가진 이들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따뜻한 지지가 있는 환경에서 이 민감함은 아름다운 창의성으로 꽃피우지만, 차가운 환경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왜곡된 성격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의 상처에는 일종의 지능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내면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안의 지혜는 고통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를 깨우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커다란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삶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묻는 대신 이 시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개가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고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취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 너머의 진정한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명의 위대한 성각자는 지혜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나란히 걷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정신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낡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수용하며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확장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달릴 수는 없겠지만 대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길가의 아름다운 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영화 굿윌 헌팅에서 상담사가 상처 입은 주인공을 껴안으며 건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생존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비난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 안의 그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이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해지기로 마음먹는 그 찰나에 존재합니다. 고유하게 주어진 당신만의 재능과 빛을 세상에 펼쳐 보이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이미 사랑과 자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평온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진정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